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I 생명과학 대표 강사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3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강좌로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EBS 학습 전략입니다. 제목은 생명과학 고득점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생명과학도 1이 있고 2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득점도 내신에서 받는 고득점이 있을 수 있고 수능에서 받는 고득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 짧은 압축적인 강좌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 1 수능에 대한 수능 고득점 전략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내신 준비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후반부에 가면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에게 해주는 선생님의 조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처음부터 같이 한번 쭉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 시작은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수능에서의 총평을 좀 해보자면 2023학년도, 그러니까 1년 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난도가 낮아졌는데 변별에는 또 성공적으로 그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난도가 낮아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좀 방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심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변별에 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방심하는 친구들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체감 연계율을 굉장히 끌어올렸죠. 그래서 아예 나는 연계를 한다고 우리가 예고를 했으니까 눈에 보이게 해줄게 하고 딱 보여주는 형태의 연계가 일단 눈에 띄는 특징이었고, 그리고 9월 모평에서 근육의 수축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변형했단 말이에요. 예전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을 변형해서 다른 자료로 만들어서 9월 모평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수능에서는 예전 기출문제를 좀 훑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힌트를 얻었는데 수능에서 그 자료가 또 똑같은 자료가 또 가공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그런 처음 만나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가계도나 돌연변이 문항은 이 전체 20문항 중에서는 가장 어렵긴 했는데 예년의 그 기출문항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워진 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ABO식 혈액형이 출제가 되면서 오히려 우점종 계산, 우리가 좀 예상했던 부분들은 빠졌던, 그래서 여러모로 좀 허를 찔리지 않았나 싶은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체감은 확실하게, 연계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높은 난도의 문항은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눈에 보여주는 연계였느냐, 이런 형태였죠. 지금 이게 왼편에 있는 것이 수능 문제였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이 수능 완성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신경계의 문제인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기관까지 표의 형태 자체가 완벽하게 거의 흡사한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면서 나 이거 봤던 문제인데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무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유전 문항이잖아요. 유전 문항 중에 17번 문항이 전체 20문항 중에서 난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확실하게 연계를 해주면서 우리 연계 교재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이제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염색체 이상,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거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 표의 내용을 보면 이 가족 구성원의 어떤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요 어떤 형질의 발현 여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걸 바탕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특강만 풀고 수능 완성을 안 푸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능 완성까지 꼭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거의 표의 내용, 이게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 가족 구성원에서 가나다라는 세 가지 형질이 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리고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도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한번 풀어봤다면 우리 수능에서 나 이거 경험을 해봤는데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감 연계율을 보여줬다라는 내용.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두 갈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수능 특강도 너무 중요하고 수능 완성까지는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를 꼭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 수능 등급 컷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가 그 응시자수로 상위 5과목, 과탐 과목 중에서,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원 과목이 아무래도 그 응시자 수가 많고, 그 중에서도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의 응시자 수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과목 중에서는 생명과학 2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작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24학년도 수능의 1등급 컷은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47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년 같은, 그 전년도 같은 조금 어려운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될 때는 한 45점이나 44점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45점이나 44점이라는 얘기는 2문항을 틀려도 1등급이란 얘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어려운 3점짜리 한 문항을 못 풀었더라도 충분히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등급 컷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문항이 쉬울수록 등급 컷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선생님이 준비한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나의 목표가 1등급이냐 아니면 만점이냐, 나의 목표치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조금 달라져요. 자, 이런 질문들 선생님 많이 받거든요. EBS로만 공부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EBS의 문항 수준이나 강의의 수준, 그 다음에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절대 부족하거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거의 단편적인 예로는 선생님이 이제 수능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수능 문제 안 틀리고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풀이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면 충분히 만점도 맞고 1등급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점과 1등급에서 나오는 차이는 공부의 전체 분량입니다. 아무래도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로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하느냐에 따라서 만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만큼의 문제 분량을 확보를 할 때 우리 EBS의 교재로는 문항의 양 자체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것들을 풀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점을 향해 달려간다면 더 많은 문항들을 풀어봐야 되니까 그 공부 양 자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1등급까지 아니면 만점까지 가는 그 내용, 그런 개념, 그런 내용은 EBS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앞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1등급 만점 선생님과 함께하면, 우리 EBS와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서 일단은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일단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들도 어느 정도는 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내가 국영수의 기본기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생명과학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점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는 친구들은 여러 과목이 다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상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충분히 문제풀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아마 지금 선생님의 요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중위권이거나 중상위권 그 정도에 걸쳐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 처음에 목표를 만점으로 잡지는 말고 9월 모평까지의 1차 목표를 1등급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1등급을 무리 없이 달성해낸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문제풀이 달려서 거기에서 이제 만점으로 끌어올리는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의 일단 1차 조언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1등급으로 잡고 그거를 언제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는 만점을 위한 그런 공부의 플랜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고3의 1년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많이들 들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이미 3월이기 때문에 지금 고3에 이미 접어든 친구들은 요 앞에 일시기를 이미 지나간 상태고요. 그런데 그 후배들, 지금 2학년의 친구들, 앞으로 고3이 될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전체 어떤 첫 시작점부터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3의 1년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선생님은 1월 겨울방학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2월 중순 정도에 2학년 기말고사 2차 지필평가가 보통 끝날 거예요. 그러면 2차 지필평가 끝나고부터 내가 이제 고3 모드로 들어가야지라고 마음들을 많이 먹는데 보통 그 기간에 축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마지막 생기부를 위한 마지막 불꽃들을 태운단 말이에요. 발표도 각 과목에서 다 시키고 여러 가지 막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예 마음을 내가 2학년이 끝나는 12월까지는 내가 그냥 2학년 과정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나는 1월 달부터 고3에 접어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겨울방학 시기, 1시기,
그 다음에 이 시기는 3학년 1학기, 학기 중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 일부 학기 중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방학 시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기가 9월 모평 이후부터 수능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능을 11월에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상 일시기, 겨울방학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들은 이미 지난 시점이니까 그래도 저 시기에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시기에 얼마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본인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 시기에는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쁘게, 숨가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수능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일시기에 해놓아야지만 이 시기에 마음에 큰 부담 없이 그래도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시기에 내가 얼만큼 만들어 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후배들이 보고 있다면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 열심히 했고 이 시기에 들어갔다. 그럼 이때는 이제 수시파와 정시파가 사실은 좀 이제 플랜이 갈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수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요때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라든지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느라고 또 바쁘거든요. 그러면서도 수능에 감을 잃지 않는 공부를 같이 해나가야 돼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그런 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정시파는 마음이 마냥 가벼우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생명과학 2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명과학 2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 3학년이라서 자습을 많이들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고요. 선생님이 생명과학 2 시간에 생명과학 2 선생님이 들어와서 생명과학 2 과목의 수업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면접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해요.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공부를 한다. 그럼 선생님과 큰 갈등을 빚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도 그냥 배경 지신 쌓는다고 생각하고 교육 과정에 맞춰서 수업을 잘 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수업만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졸업 앨범도 또 찍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험도 또 보고 한단 말이죠. 졸업 앨범 한번 찍으면 학교가 들썩들썩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마의 5월이에요. 그때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에 다른 1, 2학년 친구들은 체육대회 한다고 깍깍 막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또 졸업 앨범 찍는다고 마음이 들뜨고 그때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그 이후의 계획이 모두 약간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말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의 마음가짐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모평이 있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치르는 3번의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그 마의 5월을 지나자마자 6월 달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의 5월 동안에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 수능에 대한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6월 모평을 보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자신감이 하락하게 되죠. 6월 모평인데 내가 등급이 이렇게 나왔어. 아직 N수생들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내가 등급이 너무 안 나왔다. 그런 자신감이 좀 하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조금 6월 모평을 대비해서 잊어버렸던 그런 개념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정리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 기말고사, 그러니까 2차 집필평가 딱 끝나고 나면 정말로 수능 공부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 원서 접수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상담도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것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온전히 그런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드디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능을 위해서 달려나갈 건데 이 3시기가 끝날 때쯤 그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9월 모평이 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시기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내가 9월 모평부터는 내가 수능에서 받기를 목표한 그 점수가 그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달려줘야 되는 시기. 자, 그리고 나서 4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바로 앞둔 이제 좀 쌀쌀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에 집중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앞 시기에서 많이 시간을 놓쳤던 친구들은 이 시기에 반짝 집중한 반면 앞에 열심히 달렸던 친구들이
이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조금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를 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11월 달에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고3의 1년이에요. 굉장히 숨가쁘고 생각보다 정말 체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아직 고3에 접어들지 않은 예비 수험생들은 체력 관리를 그 전에 미리 좀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EBS만으로도 충분히 1등급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1년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EBS의 커리큘럼은 크게는 이렇습니다. 일단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수능 개념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말 수능 특강, 그 다음에 5월 말에 수능 완성 이렇게. 그러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연계 교재로서 꼭 봐야 하는 교재들이죠. 그래서 요 시기에 출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미리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계획을 좀 세워나가면 되고, 수능 특강이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딱 3학년 체제로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능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수능 특강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문제로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출문제를 언제 풀어봐야 되느냐. 사실상 기출문제를 같이 풀이하는 기출의 미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 오픈되기 전부터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완강이 됩니다. 뭐 1월이면 이제 다 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출문제를 그 시기에 푸는 것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평가원 문항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물론 학평 문항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모평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한 스타일의 문제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가장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많은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복합형의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까지 다 풀었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추천은 일단 수능 개념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까지 열심히 잘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은 수능 완성과 병행하거나 아니면 수능 완성까지는 다 풀어보고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봐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는 일단은 적어도 수능 특강까지는 한번 다 풀어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가 되는 강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교재가 있는 강의는 작년에 출간됐던 교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교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3주 특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난도 문제들을 골라서 모아놓은,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교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재로서 그런 어려운 문항들의 대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나 만점 마무리는 모의고사형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20문항을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그렇게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있는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 이렇게 넘기는 문제지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만점 마무리는 봉투 모의고사. 라서 조금 더 실전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다릅니다. 문항의 질들은 굉장히 좋은 편. 그리고 비교재 강의가 있어요. 이건 작년에 선생님이 2개 했던 그런 강좌인데, 약점 공략이나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10강에서 5강 정도로 굉장히 압축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을 했었냐면, 약점 공략은 6월 모평 이후에 작년 수능과 이번 6월 모평의 경향을 같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9월이나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 주요 핵심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짚어내면서 특히나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파트, 예를 들면 흥분의 전도라든지 근육의 수축, 유전 부분, 그래서 쉽게 그냥 내가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파트는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예측하고 정리하고 같이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는 그런 말 그대로 약점만을 골라서 공략하는 강좌가 약점 공략 강의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9월 모평까지 다 본 다음에 6월, 9월 모의평가의 흐름을 보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말 그대로 흐름을 잡는 강좌, 그게 바로 파이널 체크 포인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 1등급은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점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변의 친구들 많이 봐서 알겠지만 수능에 들어가는 날까지 수능 특강 한 권을 다 못 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1등급을 원해. 그럼 이 정도 수준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량에 대해서 한번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생명과학 1의 단원 구성을 한번 볼 건데요. 이미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은 대략 다 알고 있을 거고, 이제 생명과학 1이라는 과목을 선택해볼까 하는 목적에서 지금 보고 있다면 총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문항 중에서 몇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지 옆에 있고, 그럼 보면 1단원, 2단원, 5단원이 문항수가 적죠. 문항수가 적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습 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부분도 적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담 없는 문항 그런 단원들이 1, 2, 5단원이고 3단원은 8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3단원은 공부할 분량 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체로는 공부를 하기만 하면 다 마칠 수 있는,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면 되는 그런 단원이 3단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흥분의 전도, 근육의 수축은 다양한 문항의 스타일로 이렇게 수치를 바꿔가면서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보통 3단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변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단원은 전 단원이 그렇게 응용형의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4단원이 사실상 생명과학 1의 변별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선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문항의 난도가 그렇게 조금 떨어진 편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문항을 풀기 위해서 내가 베이스로 쌓아나가야 하는 공부량 자체가 많은 단원이 4단원이에요. 그래서 4단원에서는 가계도나 사람의 유전병에서 보통 변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단원에서 숫자를 좀 바꿔서 적용형의, 응용형의 문항으로 낼 수 있는 게 바로 우점종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공부량은 굉장히 적고요. 그 내용 개념 이해만 하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항들만 해결할 수 있으면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2학년 끝나고 맞이하는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년간의 시작점 자체가 출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3학년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목표는 이렇게 잡으세요. 내가 3월 학평, 3월 말에 실시가 되는데 3월 학평에서 모든 문항을 다 풀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겠다. 지금 잘 봐야 돼요. 모든 문항을 다 마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몰라서 저게 무슨 내용이었지?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한 번은 다 공부를 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세부 디테일이 좀 기억이 안 나서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일단은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된다. 이게 1차 목표.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전 단원의 개념을 정리해야만 그런 1차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아까 1, 2, 5단원이 비교적 부담이 적은 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 2, 5단원부터 먼저 끝내놓고 점차 공부량이 늘어나는 순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갑자기 1, 2단원 쉬운 거 해놓고 3단원 이만한 거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좀 지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좀 땡겨서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능 특강보다는 개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수능 개념은 조금 더 쉬운 난도로 그런 예제부터 시작해서 연습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다 구성을 해놓은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 강의로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3월인데 저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망했나요? 그렇지는 않다. 근데 여기 보면 6월 모평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등급 향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똑같은 문장을 읽는 친구들, 선생님의 포인트는 집중적으로거든요. 근데 이걸 읽는 여러분들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6월 모평 이후에 공부한다면 등급 향상도 가능하다. 이걸 집중적으로 빼놓고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집중적으로는 정말 밥 먹고 생명과학 공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다른 과목도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이 시간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집중적으로 자체가 쉽지는 않다. 6월 모평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려면 정말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뭔가 그런 여유 시간 없이 짬 없이 모든 자투리 시간을 다 활용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등급 향상 가능합니다.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냥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6월 모평 이후에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에 겁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좀 해놔야 돼요. 아, 나 근육의 수축 나오기만 하면 죽든다. 그거는 집중적으로 파서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2학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9월 모평 전까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동안은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9월 모평에서 내가 원하는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몹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기출문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꼬아놓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약간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것처럼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서 그거보다는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어내고 싶다 해서 완전히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막 꼬아놓은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풀어보면 오히려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9월 모평 이후에 풀어도 늦지 않는데 이런 문항을 너무 많이 푸는 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신의 현재 수준, 9월 모평 봤는데 내가 너무도 가뿐하게 1등급을 받았다. 뭐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았어. 그럼 그 이후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이제는 이제 수준별로 간단하게 학습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하위권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많은 기대를 할 텐데 일단은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들으려고 하는데 개념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어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휘력, 문장 해석 능력을 꾸준히, 뭐 어려운 문제 지금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이해가 돼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 한 번이라도 뭐 수능 특강이라도 아니면 수능 개념이라도 뭐라도 하나 완강 하는 경험을 일단 해봐야 자신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 내가 갑자기 나 1등급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내가 어제는 가계도 분석이 뭔지도 몰랐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가계도 분석을 다 하지 못해도 우열이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정도는 내가 이제 알겠다. 요 정도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좋다. 그래서 그런 작은 성장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보다는 일단은 할 만한 부분 먼저 손을 좀 대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문제 푸는 습관. 문제 대충 풀거나 아니면 앞에 참고해서 풀다가 선생님 수업 강의 해설하는 거 보고 마무리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본인 힘으로 끙끙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내는 그런 끈기를 하위권 친구들은 꼭 기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중위권인데요. 중위권 친구들은 가장 지금 많은 욕심에, 가장 많은 의욕에 불타고 있을 수 있죠. 그쵸? 아직 올라갈 등급도 아직 있어.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강의를 듣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거를 자기 걸로 꼭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막 푸는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오히려 실패하더라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 일단은 합니다. 내가 1등급까지는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너무 빨리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약점이 있는 경우에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지 말고 일단 걔를 먼저 꺼내서 들춰놓고 다 공략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 일부는 쓸데없는 이 어휘 하나하나의 디테일, 그거를 막 따지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그런 성향인 친구들은 큰 틀에서 좀 보고 넘어가는, 이런 문장은 대략 이런 흐름으로 읽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눈으로 조금 약간 흐린 눈 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위권 친구들입니다. 아마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선생님이 딱히 뭐 조언해 줄 부분은 많이 없지만 이 친구들은 시간 단축 연습을 좀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는 일은 없게, 그래서 좋은 양질의 문항들 있잖아요. 너무 막 꼬아놓은 어려운 문제 말고 양질의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내가 처음에 이 문제 풀 때는 10분 걸렸는데 나중에 2번, 3번, 4번 풀어보다 보니까 뭐 3분 만에 풀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연습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월 학평 첫 시점부터 꾸준히 만점 노리는, 중위권 친구들은 3월 학평을 처음 다 풀어내는 게 목표라면 상위권 친구들은 첫 시험부터 1등급 또는 만점을 목표로 하고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는 고난도 문항들을 많이 풀다 보면 그 문제들도 결국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익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는 지면이 굉장히 좁죠.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데, 그래서 그런 좁은 지면에 헷갈림 없이 자기만의 표기법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처음부터 실전처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치기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이 풀어보는 문제의 양 자체가 중요하다. 공부량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양질의 문항들을 많이 확보하기 쉽지가 않아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풀어내면서 오히려 좀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문제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그런 이 문항의 질이 확보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풀어내는 것. 만약에 그런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밖에 없다 그러면 양질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팁인데요. 수험생으로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 과정 겪어봤지만,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오히려 너무 힘들지,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계속 해주면 본인이 정말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일단 가장 경계할 것은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고생한다,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일단 기본 베이스를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이거 거의 전 국민이 다 거쳐가는 과정이야. 나도 그냥 그 중에 하나야.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더 어려울 것도 없고 특히 더 불쌍할 것도 없어. 나는 그냥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튼튼하게 좀 건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게 가장 힘든 순간이거든요.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풀릴 때보다는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공부를 밀어놓고 내가 영상 보다가 그거를 못했을 때, 그때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굳이 겪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는 거, 그것이 본인에게 이롭다.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그런 영상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그런 게 조절이 어려우면 과감하게 핸드폰 없애세요. 아니면 어디 뭐 맡기든지 해서 유혹의 요소를 강제로 차단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꼭 머릿속에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남들 다 하는 거야 라고 좀 대담하게 갈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너무 불행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미래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 현재 희생 중인 건 맞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희생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불행할 필요는 없다. 오늘 하루하루의 소소한 행복들. 오늘 친구가 이 노래 추천해줘서 들었는데 좋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새로운 필기구 하나, 오늘 볼펜 하나 새로 샀는데 너무너무 잘 나와, 내 스타일이야. 이런 하나하나의 소소함을 가지면서 그래도 조금 행복하게 이 1년을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진짜 마무리인데, 선생님이 이제 또 살아보다 보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더라고요. 막 노는 거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 막. 그런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가 싫으면 어떻게든 핑계를 막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 문제로, 오늘 뭐 다른 게 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핑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잘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생명과학 고득점 전략 여러분들과 아주 숨가쁘게 공유를 해봤는데, 다른 얘기 더 해주고 싶은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과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하나씩 잡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할게요.